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은행이 대응하는 걸 봐보세요. 대응하는 걸 보게 되면은 자 이거 봐보세요. 이번에 이제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뭘 구했습니까요? 그 담보 가치를 그러니까는 담보 가치를 풀로 잡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 돈을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맨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 있잖아요. BTFP라고. 이번에 연준이 그러니까 도입한 금융위기 때도 이런 거 엄청 많이 만들었죠. 예? 금융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텀 펀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간이 좀 긴 거를 연준은 대개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짧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텀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기간을 좀 길게 빌려주는 거. 은행들의 그러니까 자금 조달. 근데 기간이 좀 긴 자금 조달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게 BTFP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그러니까 1년 정도까지 길게 대출을 해준다 이거죠. 대출을요. 예? 해주는데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증권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밑에 줄 끝에 보게 되면 플래징 US 트레저리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그러니까 국채. 그다음에 에이전시 스테이라는 것은 미국의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기관들에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 정화나 마찬가지죠. 정부 보증 기관의 이 부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만든 그 채권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주는데 액면 가격으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액면 가격으로. 예? 그걸 시장가로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포천지의 제목에 됐듯이 시스테믹 리스크 익셉션.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외적으로 적용하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이게 은행 리스크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JP 모간이라든가 무슨 뭐 그러니까 우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갖는 은행이라고 분류를 해요. 근데 이 2,500억 달러 미만들은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행들이 아니라고 분류가 됐었던 은행들이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했든 어쨌든 간에요. 근데 그런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그 도입할 수 없는 조치를 이번 도입을 한 거야. 예?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리스크를 만들었을 때 그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그 조치를 도입을 한 거예요. 예? 도입을 한 거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밑에 기사는 뭡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거의 540억 달러를 스위스의 중앙은행, 스위스 내셔널뱅크죠.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540억 달러를 그러니까 차입하기로 이제 했다는 게 됐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보시게 되면요. 연준으로부터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얼마가 그러니까 은행한테 투입됐는가 보니까는 1648억 달러가 투입됐더라 이거예요. 1648억 달러가. 예? 은행들한테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한 일주일이지만 5일이죠. 5일 동안에요. 예? 투입됐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금융위기 때 한 주간 그러니까 최대로 이 그 연준이 지원했던 금액이 1110억 달러인데 밑에 보게 되면 111 빌리언 이렇게 나오잖아요. 1110억 달러인데 그걸 돌파했다 이거죠. 이번에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은행에다 빌려주는 거. 재할인이라는 게 뭐예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재할인 창구라는 것이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직전에는 최대 그러니까 1110억 달러 한 주 기준으로요. 했었는데 이번에는 근데 뭐냐면은 지난주에는 이게 1648억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준의 거를 들여다봤어요. 연준이 일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공개를 하니까요. 연준의 그러니까 이 장부를 공개를 하니까요. 보시게 되면 3월 16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준의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가 밀리언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예요. 네? 100만 달러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연준의 그러니까 크레딧이 나오고 밑에 쭉 내려가면 론이라고 나오죠. 대출이요. 대출. 빌려준 돈들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프라이머리 크레딧. 그러니까 1차 그러니까는 신용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웬즈데이 마치 15 맨 오른쪽에 보면 1520 152853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수치가 이 기사에 있는 이겁니다.
기사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1호 2.85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단위가 10억 달러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이게 이 장부에 나와 있는 152,853 이거죠. 이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1528억 5,300만 달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새로 신설한 것이 뭐가 나옵니까?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은행들한테 그러니까는 기간 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대출해주는 프로그램. 그게 얼마라고요? 11943 나오잖아요. 11943. 그러니까 또 119억 달러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사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11943이라는 수치가 여기도 어디 나올 텐데 11943이라는 것이 빠져있나요? 예, 그 기사. 여기 왼쪽에 제목 밑에 보게 되면 11.9 빌리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사를 그러니까는 뭐 창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부 보고 쓰는 거예요. 연준이 그러니까 매주 발표하는 이걸 가지고요. 그런데 이건 언제입니까? 2008년 10월 30일. 옥타버 떨이니까요. 2008년 10월 30일 금융위기 때 연준의 장부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 그러니까 10월 30일이 일주 기준으로 여기 보게 되면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어더론 기타 대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크레딧 이게 이제 재할인 창구를 이용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맨 끝에 보게 되면 110737 나오잖아요. 1107억 달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시에 금융위기 때도 1107억 달러가 최고였었다 이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기록한 일주 기록으로 일주 단위로 볼 때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돌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돌파했다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건 새로운 이제 지원책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계속해서 연준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은행과 금융회사 지원하기 위해서 막 새로운 그러니까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만듭니다. 그게 이 밑에 있는 프라이머리 딜러 앤 어더 브로커 딜러 크레딧.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증권 거래한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하면 증권회사 같은 이런 것들이죠. 예? 연준을 중앙은행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증권을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중에다가 이제 배포하는 이런 데를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건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Money Marke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ABCP라는 이런 소위 말해서 많은 그러니까 머니마켓 단기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지는 CP 시장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또 페이퍼 컴퍼니. 거기 한 960억 달러 투입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요. 재할인 창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는 한 1107억 달러가 금융위기 직전에 최고로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면은 어느 은행이 그러니까는 연준한테 그러니까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대출받았다 하게 되면은 소위 낙인 효과가 찍히는 거예요. 낙인 효과가. 저 은행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걸 꺼려한 거야. 중앙은행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이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게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했다고 하게 되면은 저 은행 문제가 있는 은행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금을 인출하려고 하고 싶죠. 자기가 그 맡긴 돈들을 다 인출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소위 낙인 효과가. 그럼 이번은 안 그럴 것 같냐 이거예요. 이번은 안 그럴 것 같냐 이거예요. 자, 그거 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이제 마저 하기 전에, 연준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10월 달에는 1차 파동 때는 영래포로 대응했다 했잖아요. 영래포로. 그래서 이게 영래포, 막대 그래프가 영래포 규모입니다. 쫙 줄이잖아요. 영래포 규모를. 예? 연준이 그러니까 영래포를 통해서 돈을 그러니까 회수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그러니까는 그 연준이 회수를 하는 걸 좀 줄이게 되면 그 돈이 시장으로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럼 시장에서 국채 거래가 증가할 게 아닙니까? 국채 거래가 증가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은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개입한 거고 2월 파동 때도 봐보세요. 2월 달에 쫙 이제 다시 이게 올라가니까는 올라갔잖아요. 파란색 막대기가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쭉 올라간 거예요. 영래포 규모가 쭉 올라갔잖아요. 2월 달에 갑자기요. 예? 2월 달에 국채 수익률이 쫙 올라갔잖아요. 영래포가 쫙 규모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했던 게 이게 2월 달입니다. 2월 파동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4%딱 돌파한 거야. 국채 수익률이. 그러고 나서 뻥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래포를 3월달 뚜껑 열어보니까는 3월 지난주에 보게 되니까 영래포를 1370억 달러나 줄였어. 갑자기 팍 줄였잖아요. 다시 그러니까요. 예? 작년 그러니까 거의 10월 말 수준으로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줄였잖아. 확. 예?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또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 넘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4%가 거의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뭐 과학적인 저거는 약간 취약하지만은 4%가 임계점처럼 지금까지 보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요. 국제 수익률이요.
임계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게 이제니까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예요. CNN 나온 기사인데 뭐 어느 언론도 많이 다뤘던 거니까 크레딧 스위스에다가 뭐냐면 5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520억 달러를 스위스 중앙은행이 투입했다 그랬잖아요. 투입했는데 어떻게 났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에다가 대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요? 예?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불안한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대형은행들에다가 돈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은행에는 예금이 막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연준이 뭐냐면 니네들이 대형은행들이 쟤들 좀 지원해줘라 해가지고 대형은행들에 들어온 예금을 여기다가 재예치한 거야. 퍼스트 리퍼블릭에다가. 그래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 그러니까는 그 안심해라 하는 이런 조치로 이제 그러니까는 백기사 역할을 한 거죠. 아니 흑기사 역할입니까? 흑기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봐보세요. 주가가 왼쪽은 뭡니까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주가야. 예? 근데 얼마가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11.24달러가 떨어져가지고 하락률이 32.8%가 떨어졌습니다. 예? 저기 마지막 날에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오른쪽은 뭡니까? 크레딧 스위스야. 크레딧 스위스도 스위스 중앙은행이 520억 달러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고 그렇게 발표했는데 8%가 떨어졌어. 하루 만에.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낙인 효과야. 소비자들은 이미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제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예?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왜 저렇게 문제가 많은 은행에다 내가 굳이 내 돈을 거기다 맡겨놔야 되냐 이거죠. 예?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는데 왜 거기다 내가 내 돈을 거기다가 해야 되냐 이렇지 않겠어요? 개인들이에요. 예? 중앙은행까지 나서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왜 떨어지냐고. 그래서 제가 컨피던스 크라이시스라는 거예요. 컨피던스 크라이시스. 영어로 표현 죄송합니다. 그 자신감이 그러니까는 이게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뒤늦게 유동성 지원에도 밑빠진 도 금융쇼크 이기가 확산 이런 얘기가 하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저기 하는지. 자, 그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제일 큰 대형은행이 뭡니까?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그 보고서가 제출된 작년도 연말 보고서가 제출된 은행들 중에서 대형은행을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장부를. 그러다 보니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왼쪽은 뭡니까요?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말하고 2020년 지난해 12월 말하고 이렇게 비교한 수치예요.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한 1740억 달러 된다 이거예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데 미국 국채로 2520억 달러 갖고 있다 이거예요. 미국 국채로.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오른쪽을 쭉 봐보세요.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uninsured time deposit라고 돼 있죠. uninsured라는 게 뭐예요? 보장되지 않는 저축성 예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5만 달러까지는 예금자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25만 달러 이상 예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25만 달러 이상 이제 예치한 예금들이요. 그 금액들이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토탈로 해서 얼마라는 얘기예요? 한 183억 달러가 된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하게 되면은 이 자금이 유출될 수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얘네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자기들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 국채를 팔아서 그래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증권이나 이런 것들을요. 예? 그래서 토탈 레버리지가 868억인데 이제 868 이렇게 돼 있는데 8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아니죠. 87억 달러 정도 돼 있는 거죠. 2022년 말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결할 규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JP 모건 봐보세요. JP 모건 미국의 최대 은행이죠. JP 모건도 보시게 되면은 2022년하고 2021년에 비교가 돼 있는 장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색출로 이렇게 표시했지만은 unrealized gain, unrealized loss라고 돼 있잖아요. 미실현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실현 손실이요. 이거 뭐 다 수치 볼 필요 없이 맨 밑에 total available for sale security가 돼 있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AFS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은 수익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에다가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산 중에서는 고객이 현금 인출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걸 현금화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매각이 가능한 뜻이잖아요. available for sale이라는 것이요. 매각이 가능한 증권들. 근데 맨 밑에는 뭡니까? total held to maturity securities.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은 손실은 안 생겨요. 예? 그 대신 뭐냐면 현금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걸 따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합니다. 그게 바로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인 거예요. 예? 매각 가능한 중간에. 그게 한 112억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367억 달러 되는데 이게 손실액이야. 손실액 지금. 그러니까 합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합하게 되면 장부상으로 그러니까 손실액이 얼마냐면은 9억 달러니까 한 48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480억 달러. 자, 그 1년 전에 얼마였었느냐? 한 50억, 54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거의 한 10배 가깝게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요. 미국의 가장 그러니까는 대형은행인 JP 모간조차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미실현 손실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채권들의 가치가 하락돼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쉽게 얘기하면 재수없게 스타트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이 경기에 민감하니까는 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걸 파는 것뿐이야. 근데 JP 모건은 그러니까 그런 압박이 없다 보니까 이걸 아직 안 팔아서 문제가 안 생긴 것뿐인 거예요. 예? 그 얘네들도 폭탄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야. 규모가 더 크죠, 그 대신요. 규모가 크지. 예? 자산 규모가 크니까요.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다 그렇다니까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봐보세요. 그로스 언리얼라이즈드 로스라고 빨간색 박스로 적은 데가 이게 이게 2021년하고 2022년 연말 기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봐보세요. 토탈 어베일러블 포. 그러니까 AFS 증권이 48억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고 이 단위가 100만 달러니까요. 그리고 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게 한 1086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건데 이 두 개 합한 장부상 실현이 안 된 손실이 합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합하면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109억 달러하고 48억 달러니까는 한 15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50억 달러.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아니 100이 아니지. 밑에 게 그러니까 1086억 달러니까요. 1086억 달러에다가 위에 게 48억 달러니까는 계산이 갑자기 한 130억 달러 정도 되는 거네요. 1130억 달러. 근데 1년 전에는 6억 8천만 130억 달러 정도 였었으니까 그것보다도 한 10배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미국의 1, 2 은행들입니다. 예? 은행들이. 얘네들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금주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장부가 지금 속속들이 3월 달에 지금 그러니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보고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장부는 누구나가 다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태평양 건너에 있는 저도 그러니까 열람을 한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미 국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뭐 지금 뭔가 찜찜할 게 아닙니까? 찜찜하지 않겠어요? 예? 얘네들도 폭탄이 많네. 그럴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거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이요. 예? 우리가 대충 다 아는 은행들이잖아요. 예? 아는 은행들이잖아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보게 되면 net change in unrealized gains and losses, debt security. 채권으로부터 그러니까는 미실현 그러니까 손실이 보게 되면 한 54억 달러라는 얘기예요. 54억 달러.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채권, US 트레저리에서 그러니까 한 25억 달러. 미실현 손실이 총. 예? 그렇죠? 근데 그 1년 전에는 근데 이게 한 8억 한 4천억 뿐이 안 됐었다 이거예요. 3배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손실들이 그러니까는 다 이게 폭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월가에서는 야, 연준 금리 너 계속 올리면 우리 다 죽어 하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신호 보낸다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기도 장부상으로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취약해지는 거야. 취약. 그렇잖아요. 이건 US 그러니까 방크 코퍼레이션 이것도 큰 은행이죠. 얘네들을 보게 되면은 투자된 미실현 손실이 2022년도에 137억 달러. 그 1년 전에는 한 37억 달러뿐이 안 됐었는데 거의 한 4배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는 판매 가능한 증권에 미실현 손실이 보게 되면은 여기 available for sale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채권에서 한 28억 달러 손실이 생겼다 이거예요.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10배 이상이나 그러니까 증가했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모든 은행들이 다 지금 공통된 문제라고요. 금융회사들의. 예?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미 국채 가격에 가치 변동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요? 한 3조 7천억 달러의 변동이 최대 생겼다고요. 근데 그것만이냐고요. MBS도 엄청나게 가치가 되고 그랬잖아요. 국채가 흔들리는데 나머지 채권이면 말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예금 대비 현금, 고객의 예금이 이제 예금을 한 게 있잖아요. 예금 대비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게 최대 그러니까는 작년에 예금 아니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한 23%까지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 쫙 줄어들어가지고 17%도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현금 인출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결국 자산 매각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금 보유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금하고 현금성 자산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보게 되면은 예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겁니다. 뺀 거. 예?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한 15조 달러 정도가. 15조 달러의 이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투자자들이나 고객들이 이걸 이제 이 문제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눈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로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다가 돈을 그렇게 투입해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못 믿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가 작년 제가 하반기부터 계속 국채 문제다 그랬잖아요. 미 국채 문제다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무제한 이제 그러니까 예금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LLM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이제 맞이하게 됐다 이거예요. 예? 이거 다시 역전시키기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인 위험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을 이건 지금 그 뭡니까 밑에 이제 켄 그리핀이 얘기했듯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러니까는 붕괴되고 되고 있다. 시스템적인 이 위기를 만들어내는 은행으로 분류가 안 되는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예금 보증을 해주게 되면은 예? 도덕적 해이가 앞으로 심각해진다 이거죠. 예? 그럼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지난 주말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이 경영진들이 이 은행의 문제가 터지기 이제 그러니까 수개월 전에 1200만 달러치 주식을 그러니까 팔아쳤다 이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내부자 거래에 이게 해당이 안 돼. 왜? 이 작은 은행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다가 근데 뭐 저거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옐런은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그러니까 여전히 건전하다. 참, 진짜. 물론 재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미국의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불안할 테니까 얘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를 그러니까는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호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연준이 뭐라고 하시나요?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으로 따면 뭐랍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월가에서는. 예? 지금 상황을 이제 알겠느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에어리언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금리 인상을 여기서 멈추게 되게 되면은 물가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성장도 이제 그러니까 둔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금리는 물가나 경기에만 그러니까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미국이 그래서 통화신용 정책은 미국의 연준법에 의하게 되면은 완전 고용하고 맥시멈 인플로먼트하고 프라이스 스타빌리티에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금융 문제는 별도로 그러니까는 금리로 다루지 않게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들 하시는데 한국은행도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1조 2항에. 근데 그거는 금리를 가지고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경제학 이론 체계가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갖추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건 대개 우리가 모르고 하냐면은
별다른 조치로 거시 건전성 규제 같은 걸로 되게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 말에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내렸잖아요. 금리 내렸잖아. 그러면 그때 금리 올렸어야지. 부동산 시장이 막 뜨거워질 때요. 근데 안 내렸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2020년도 그렇고요. 내렸잖아.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라 하냐면 금리 가지고 금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게 봐보세요. 가디언즈에 나온 건데, 예?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가 슬로우 롤링 크라이시스의 시작일지 모른다. 이 블랙록이라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자산을 많이 운용하는, 예? 자산 운용회사죠. 블랙록이라고요. 자산 규모가 엄청난 저거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대표 중에 한 사람, 예? 이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들 고객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서한을 보낸 내용이 공개가 됐죠. 그걸 이제 기사화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쓴 표현이 뭐냐면 슬로우 롤링 크라이시스. 이게 뭡니까? 이 위기가 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천천히 굴러가고 있는 이런 위기라 이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 뭐냐면 보다 더 그러니까 이 뭐 파산이라든가 셧다운 같은 게 이제 올 거라 이거죠. 미국 금융 시스템에 이제 그러니까 슬로우 롤링 크라이시스라고. 난 이 사람이 그 80대 제가 알기로는 80대 후반에 이걸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블랙록이라는 것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쨌든 금융에 있어서는 소위 베테랑이죠. 베테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 블랙록이 또 한 가지 간 게 뭐냐 이 기사에서는 이 가디언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레리 핑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고 금리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 따라서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그 서한의 주요한 내용을 제가 주목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예? 주목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지금 일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옮겨왔어요. 블랙록이 그러니까 레리 핑크 이 그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저기 최고 경영자죠. 이 사람이 뭘 그랬냐면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예? 슬로우 롤링 크라이시스의 이 유령이 그러니까는 이게 부상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예?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실패를 뒤따라 가지고 예? 그래서 more serious shutdown 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진행했었던 저축 대부조합이라고 우리나라 저축은행 같은 거죠. 이 파산들 대규모 파산들 그 당시 1000개 이상의 그러니까 이 저축 대부조합에서 파산을 했었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비교를 이제 비교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밑에 봐보세요. Markets still remain on edge. 엣지라는 게 그냥 낭떠러지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낭떠러지 뒤에 우리가 이렇게 배경으로 딱 서 있게 되면은 그하잖아요.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We don't know yet. 아직 모른다 이거예요. 뭐가 어떤 결과가. 근데 이 결과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제가 작년에 계속 떠들어댔던 게 뭡니까? 이지머니 얘기했잖아요. 이지머니하고 그다음에 규제의 변화. 되게 금융은 그러니까 금융은 수익을 많이 추구하고 싶은데 수익 추구하는 거를 억제시키는 게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키고 싶지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로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지머니 이 시대가 돌입했다는 얘기는 금리가 거의 바닥이라는 얘기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싼 돈이 넘치는 거지 시중에. 그러면 그런 상태 속에서 금리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 있는 자산에다가 되게 운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긴 규제를 받아. 그러니까 그 규제를 걷어내고 싶지요.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금융에 있어서는요. 그 결과가 지금 미국의 지금 지역은행들의 이 문제를 지금 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지머니가 만들어낸 예? 이 금융의 어떤 탐욕이. 그 본드 마켓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15% 정도 하락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뭐 같으냐면 서양 그 서부 영화에서 그 고전 서부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대사가 있죠. Quiet, too quiet. 다 이렇게 그런 거 한번 연상해 볼 수 장면이에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섬뜩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핑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 문제를 리퀴디티 미스매치, 유동성 미스매치라 이거죠. 유동성 불일치 문제예요. 예?
이건 뭐니까 우리가 은행의 전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현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예? 저기 저 수익을 내야 되니까는 했는데 유동성에 어떤 불일치 문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근데 뱅크는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대출을 꺼려하게 될 거라 이거예요. 예? 자기들 잠깐만 이제 지금 이제 압박에 몰리니까는.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 고객들은 뭐냐면 결국 자본시장으로 방향을 바꿀 거라 이거죠. 은행에 대출이 그가 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뭐냐면은 이 어셋 라이어빌티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 문제도 생길 거라 이거예요. 그다음에는요 또 예, 그 자본 시장으로 가게 되면 결국 뭐냐면은 이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발행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현금을 그러니까 채권으로 이제 채권을 현금화 시켜다가서 자금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자금들이 뭐냐면은 유동성이 낮은 혹은 없는 이런 데다 많은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예? 투자했다 이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행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에코티, 사모펀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민간의 어떤 이런 크레딧 이런 쪽에서 세 번째 도미노가 그러니까는 아직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보여주는 게 왜 은행만 그러겠냐 이거예요. 지금 은행 SVB 문제가 지금 보면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지금 저기 갖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은행들만의 문제냐고요. 예? 소위 말해서 은행 밖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들 이것도 우리가 뭐 마찬가지일 게 아닙니까? 이걸 그러니까 세 번째 도미노로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거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날 신냉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경제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중국에서 값싼 거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하고 단절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공급망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교란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지금 미국의 제가 미 국채의 저주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미 국채 수익률이 안 올라갔어. 왜 안 올라갔느냐?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사실 누가 만든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의 책임이 없습니까? 중요한 한 책임축을 차지하고 있잖아. 자기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다 지금 저질러 놓고 미국 정부가 지금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핸들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가능하면은 부담을 해외에다 떠넘길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무슨 얘기합니까?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저인플레이션 시대는 끝났다 이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그 세임에서 서머스하고 블랑차드하고 그러니까 이 토론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는 서머스 같은 경우 4% 시대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 블랑차드는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불가피하지만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한 3.5% 정도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공감이 한 3.5% 이상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인플레이션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포스트 금융위기의 저금리 시대는 사실 끝났다. 이지머니 시대는 끝났다 이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보는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 똑같은 지적하잖아요. 높은 금리의 원인은 뭐냐면 이 정부 부채는 거지만 또 정부의 지출을 제약할 거라 이거죠. 왜? 이자 부담이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정부의 이자 부담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죠? 정부의 지출을 그럼 제약하죠. 그럼 미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잠깐만 줄어드는 거야. 그걸 지금 우리한테 돌리는 거야. 일부는 그러니까. 예? 저쪽 유럽은 그걸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한테 돌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한 1년 전쟁 치르고 나서 지금 뒤늦게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완전히 당한 것 같은 이런 뒤늦은 이제 후회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일부에서. 예? 멍청한 거죠. 예? 유럽연합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 거기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의 수단이나 재정적인 수단이 정책가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수단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거예요. 제한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 이게 지금 문제라 이거예요. 별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이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대. 왜? 과거에는 금융위기 전에는요, 미국의 국가부채도 60% 정도뿐이 안 됐고, 금리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 5%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리 올리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버겁고, 예? 더군다나 재정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동원하기 힘들고,
미국이 앞으로 그러니까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건요. 불평등을 그 경제적인 약자가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게 재정입니다. 근데 재정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완전히 고갈돼 버렸잖아요. 그 이건 미국의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근본적인 위기야. 거기다가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못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그러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실패는 잔물결 효과, 리플 이펙트라는 게 이게 나비 효과 같은 거잖아요. 잔물결 효과. 예? 호수에다가 돌 던졌을 때, 그러니까 작은 돌 던졌을 때, 잔물결이 이렇게 일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소위 스타트업들이요. 얘네들한테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거 잔물결 효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지금 전략은 뭐냐면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블링컨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 미국이 계속해서 뭐냐면 혁신에 있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 중국을 주저앉히는 거.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앞을 향해서 질주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미국의 혁신 경쟁력이라 이거예요. 미국 혁신 경쟁력을 하는 것은 결국 어딥니까요? 스타트업들이잖아요. 실리콘밸리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의 은행의 실패는 거기에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CNBC에서도 그걸 이제 주목한 거예요. 예?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거라 이거예요. 예? 자금 접근에. 예? 그러니까 레리 서머스도 그랬잖아요. 레리 서머스도 뭐냐면은 이거 딱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에 일반 사람들은 잘 생각 못 하죠. 그냥 금융의 어떤 충격만 생각하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이노베이션 시스템, 미국의 혁신 시스템에 그러니까는 상당한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이게 야기할 거라 이거죠. 예? 실질적인 그러니까요. 그럼 미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실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미국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해법이 뭐 있나요? 이제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지금요, 해법은 딱 하나예요. 뭐겠습니까요? 지금 자산 손실이 많이 생긴 문제잖아요. 특히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락해가지고요. 국채 가격이 그럼 국채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야. 국채 가격이 올라가려면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연준의 금리는 지금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일부에서 내려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내리기는 지금 아직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갈 길이 먼데 내리기 힘들다는 게 우리가 대체적인 저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서 시장 금리라도 장기 시장 금리라도 떨어지려면요. 즉 장기 채권 수익률이라도 좀 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시장에 경제가 굉장히 먹구름이 막 몰려와야 되는 겁니다. 즉 경기가 침체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면 장기 시장 금리는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장기 시장 금리.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떨어집니다. 네? 떨어져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뭡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뭐냐면은 금융 불안정을 해소하고 싶으면은 경기 침체라는 비용을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깊은 경기 침체를. 왜? 지금 근데 미국의 고용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행들의 파산이 이렇게 생기는 상황 속에서 나스닥은 좀 잘 가고 앉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야. 예? 예? 고용이 호조가 지속되고 앉아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금리 내리는 건 상상하지 못해요. 인플레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라는 어떤 하나의 충격적인 게 딱 와야지만이 시장 장기 금리 떨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올라간다고, 또다시 반등한다고요. 예?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건 뭐냐? 작년 우리가 지금까지와 달라진 건 뭐냐? 투자자들이 이제 알게 된 거야. 뭐가 문제인지. 빙산에 일경인데 그 빙산 속에 있는 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 물 속에 있는 걸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런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3차 도미노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좀 봐야 될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빨간색 기둥은 뭐냐면은 미국을 포함한 G7이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은 회색은 뭐냐면 브릭스, 중국을 포함한 그러니까 브릭스요. 근데
지난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세계 GDP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요. 2000년이 그러니까는 소위 1990년대 후반에 세계화가 막 추진되면서 90년대 후반이 그러니까 절정기였죠. 미국 경제. 그때 미국 경제가 한 30%까지 끌어올려집니다. 오히려요.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다가 한 70대 이후로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다가 30%까지 끌어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다시 24%가 쭉 떨어졌죠. 24%까지.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G7, 미국을 포함한 G7이 한 66%에 있던 게 44%가 쭉 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브릭스는 7.6에서 26%가 쭉 올라간 거예요. 25.6%까지 얼마 정도 한 18%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의 다원화가 진행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중국의 비중이 올라간 거죠. 200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은 30%에서 24% 줄어든 반면에 중국은 4%도 안 됐었는데 18%를 넘어서 버렸어요. 예? 이게 지난 20년의 흐름이에요. 20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하고 이제 맞짱 쓸 정도까지 이렇게 막 성장을 한 거예요. 한 거고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이 그동안에 G7을 다시 재구성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G6에 미국을 제외한 G6를 보게 되면은 30년 전에는 한 40% 차지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일본 다 합쳐가지고 얘들이요. 예? 이게 한 40% 차지했는데 얘네들이 반토막이 났어. 지난 3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20%로요. 예? 그러니까 이 6개 나라를 합쳐도 중국하고 비슷해진 거야 이제. 예?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중국하고 관계를 못 끊는 거예요. 지네가 지금 저렇게 위축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의존도가 더 심화되는 거야. 미국하고 같이 편먹고 그러니까는 그동안 세계에서 자기들도 그러니까는 하나의 2등 패권 국가에 저걸 이뤘는데 자기들이 계속 성장을 했으면 그러는데 유럽연합 만들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로 브릭스에서도 보게 되면은 중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인도의 이제 성장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뭐 한 30년 전에 한 6%였던 것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별로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활력을 못 띠고 앉았으니까요. 인도 정도가 지금 부상하고 있어서 그나마 한 7%대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성장으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G6가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G6가.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G6를 D11으로 바꾸자. 예? 얘네들 가지고 이제 그 과거의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거대한 이 거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고 앉아있느냐? 여태까지 가다가 당국이 갑자기 예? 미국의 은행 충격을 보고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SVB 사태 보고 저거 뭐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 진짜. 뭐 원래 그러려니 했지만은 근데 금융 충격 대비하라 이제 그러면서 충격 대비하라는 게 지금까지 은행들한테 돈 지원해 주라고 막 그랬잖아요. 예? 돈 지원해 주라고. 예?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자기 자본 추가 확충하라고 그래. 그러면 대출 줄여야지. 대출 줄여야지. 예? 그렇죠? 도대체가 뭐 이게 체계적으로 계획이 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마다 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천수합 정책을 간다. 이게 뭐냐면 국제 금융 환경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금융이나 다 그래 똑같아요. 아니면 실물 경제 책임자인 추경호도 그렇잖아요. 예? 뭡니까? 반도체 경기가 나아져야지만 우리나라 무역 적자 문제는 해결된다. 이따 수준을 하고 앉았잖아요. 그럼 정부가 자기들은 못하라고 해서 월급 받아먹고 일을 하고 있어. 예? 자기들 할 일이 없으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일 터지게 되면 저기 해. 지난 12월 달, 1월 달에 좀 이제 이게 안정되니까 국제 수익률이 하락하고 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룰루랄라 하고 앉았다가 그게 자기들 능력 때문에 된 줄 알고 앉아있지. 아니잖아요. 미 국제 수익률 하락하고 강달러가 약달러 변하면서 저걸 좀 잠깐 저걸 짠 거 아닙니까? 군부를.